반항아 북부로 가다. 플랭클린, 내게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특유의 음성이 우리 통나무집에 울려 퍼졌다. 음성은 진지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의아했다. 우리는 온 가족이 베아의 시골 요리를 즐기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 6월의 오후는 뜨거웠다. 숲을 헤집고 다니기 좋은 그런 날이었다. 언덕 아래에는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나무 그늘이 있었다. 예?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아버지의 푸른 눈은 찬잔했다. 넌 스토니브룩으로 가게 될 거야. 설교할 때 짓는 그 강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꾸는 불가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966년이었고 그때 나는 13살이었다. 가슴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최악의 악몽이 그렇게 현실로 다가왔다. 부모님은 나를 스토니브룩 남학교에 입학시켰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기독교 기숙학교였다. 뉴욕? 나를 멀리 보낼 거면 남부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생각했다. 나의 선조들은 북부에 맞서 피를 흘리셨다. 어린 내 마음에 뉴욕은 적지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벌을 주려고 멀리 보내시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 나는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걸 알고 있었다. 내 성적은 좋아봐야 평균이었고 부모님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종종 상투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프랭클린은 열심히 하지 않을 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스토니브룩의 훈육을 통해서 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셨다. 그리고 두 분은 내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당신의 장남이 더 학구적인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는 뼛속까지 남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산을, 개들을, 총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했다. 13살짜리 아들을 한동안 멀리 보낸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별일이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그랬다. 어머니는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자랐고 13살 때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지금의 북한 평양에 있는 학교였다. 그러나 내 기분은 엉망이었다. 그해 여름 남은 몇 주 동안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불행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13살이었지만 나는 리틀파이니 고브가 아닌 다른 데서 지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나를 패튼가드에 있는 남성용품점에 데려가셨다. 하트 샤프너 앤 막스 정장 2벌과 양모 스포츠 코트 2벌, 하늘색 캐주얼 정장 1벌, 구두, 양말, 타이, 오버코트, 레인코트, 그리고 양말용 고무줄까지 그렇게 옷을 골라주셨다. 이런 화려한 옷들이 내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부터 청바지와 카우보이 장화가 내 복장이었다. 아빠, 월스트리트 사람들처럼 입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셨다. 맞아, 아들. 앞으로 매일 정장이나 캐주얼 정장만 입어야 할 거야. 항상 넥타이도 매야 하고. 그것은 좋은 뉴스가 아니었다. 내 기분은 엉망이 됐다. 마치 외국으로 추방당하는 느낌이었다. 8월의 그 끔찍한 날이 와버렸다. 나는 눈물을 거스리면서 어머니와 베아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개들도 안아주었다. 존 리크먼과는 악수만 나누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지만 나는 급히 눈길을 돌렸다. 눈물을 흘리는 걸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를 뉴욕까지 데려가셨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학교로 들어갔다. 캠퍼스는 인상적이었다. 흰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는 커다란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영락없는 기숙학교 풍경이었다. 단풍나무가 늘어선 자동차길이 본관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건물 주위에는 잘 정돈된 관목들과 파란 잔디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열대 낙원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남부로 그 완벽한 리틀파이니 코브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내 방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짐을 푸는 걸 도와주셨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시설을 구경시켜 주셨다.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으니 바로 아버지가 나를 그곳에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강해지고 싶었다. 우는 걸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단풍나무 길을 따라 사라져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날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자동차가 멀어지는 내내 아버지는 손을 흔드셨다. 그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아팠다. 아버지를 쫓아가고 싶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숙사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나만의 방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 방 너머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보였었다. 내 방 창문 너머로 불어 들어오던 신선한 바람들이 그리웠다. 낡은 사물함 냄새가 나는 답답한 기숙사 방에 나는 갇혀버렸다. 감옥. 물론 방을 말하는 거다. 하나에 2명씩 배정받았다. 첫 룸메이트는 조나단 올포드였다. 유명한 설교자 닥터 스티븐 올포드의 아들이었다. 조나단은 내 또래였고 우리는 잘 지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외톨이에게 남자아이들로 득실거리는 기숙사방을 고유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었다. 매일 우리 방은 점검을 받았다. 침대는 정돈돼 있어야 했고 옷은 잘 개어서 치워두었어야 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다. 극적이고 갑작스런 삶의 변화에 나는 치를 떨었다. 이 변화는 향수병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그리웠다. 부모님, 기즈모, 베아, 내 총, 개들, 숲에서 보낸 나의 나날들, 심지어 누나들과 동생까지.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훨씬 더 빽빽한 학업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그것이 너무 싫었다. 나는 8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스토니브룩은 노스캐롤라이나 학교보다 더 진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나를 화나게 만든 또 하나는 자유시간에 어떤 종류든 스포츠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이었다. 나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래서 팀 스포츠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라이플이나 사냥하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공을 갖고 노는 법은 몰랐다. 엉거주춤하는 내 모습이 창피했고 나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다. 약간의 위안이 된 것은 짐 올리버란 1학년생을 만난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내 남부 억양을 가지고 놀릴 때 짐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내 친구 건드리지 마. 짐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짐의 말을 들었다. 짐은 미식축구 선수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더 컸기 때문이다. 짐은 남부 뉴저지 출신이었고 그 환경에서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히 좋았다. 짐과의 우정으로 그나마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 해졌다. 스토니브룩의 교치, 가령 타일을 매야 한다. 방을 항상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스포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짜증났지만 나는 그것들을 견뎌냈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보이는 그 규칙들은 정말 성가셨다. 남부에서 자라면서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나는 어른에게 깍듯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어떤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 아무리 반항아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른에게 도의적으로 건방지게 대꾸한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어른에게 존경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스토니 브룩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지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어른에게 입을 삐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는 혼란스러웠다. 라틴어 수업 시간에 목격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성함은 피어슨 커티스였다. 다들 PC라고 불렀다.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거기서 가르쳤고 내가 그 학교에 입학했을 때 연세는 이미 70대였다. 그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칠판에 자구리고 돌아서면 아이들의 그에 관한 농담을 하고 종이를 씹어 뭉친 다음에 던지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대개는 찾아낼 수 없었다. 누가 던졌지? 그는 그렇게 묻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고 그래서 벌을 받는 경우도 없었다. 권위에 대해 그렇게 뻔뻔하게 불경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향에서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맞았든 틀렸든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은 주로 부유하고 건방진 녀석들이고 학교 당국이 이 아이들을 징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결국 그만큼 학비 수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노스캐롤라이나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어른에게 그런 불순한 행동을 했다면 매를 맞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이다. 한 번은 교장실에 불려간 적이 있었다. 내가 껌 뱉은 것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좋아, 프랭클린. 너는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난 허리를 숙여 발목을 잡았다. 내 엉덩이에 회초리가 찰싹 달라붙었다. 교장 선생님은 선아들을 힘차게 내리쳤다. 그가 매질을 마쳤을 때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볼기장은 한참 옥신거렸다. 스토니브룩에서는 아무도 매를 맞지 않았다. 대신에 학생들은 벌점을 받았다. 벌점이 어느 수준까지 쌓이면 그 학생은 자습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정말 대단한 벌이다. 나는 불순한 말을 하는 학생이 그런 벌점이나마 받는 걸 본 적이 없다. 그것이 학생의 권리 아니면 시민의 권리 뭐 그런 것이었던 것 같다. 내가 이 학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북부 양키 녀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남부 사람이었다. 나는 남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내 억양도 모든 것이 그랬다. 훗날 나는 범퍼 스티커를 하나 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생으로는 미국인, 하나님의 은혜로는 남부인. 되돌아보면 스토니브룩의 경험은 나에게 큰 교훈이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다른 인생 행보,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환경에 놓였다. 타의로 말이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내가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봉사하게 되면서 내 모든 삶에 도움이 되었다. 그나마 집에서 오는 편지가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씩 꾸준히 편지를 보내셨다. 겉봉투만 봐도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독특한 비스듬히 누운 글씨체는 몰라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촉이 굵은 펜을 사용하셨다. 어머니의 편지는 내게 꼭 필요한 때에 맞춰서 도착하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내가 한 10분 동안 리틀파이니 코브를 방문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곳 소식을 들려줄 때면 나는 그 통나무집 그림을 그려보면서 베아의 펜에서 튀겨지고 있는 치킨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편지는 나에게 영적으로 용기를 주셨다.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말이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 한 구절과 주님의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었다. 항상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으로 편지를 맺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다뤘고 읽고 또 읽었다. 그렇지만 내가 침울해지는 시간들은 여전히 있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2달 동안 불이 모두 꺼진 매일 밤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룸메이트가 들을 수 없도록 담요에 머리를 파묻고서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 어느 날 학기 중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주말에 워싱턴에 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 초대에 아들을 데려가도 괜찮은지 물어봤고 린든 대통령이 괜찮다고 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주말을 재밌게 보내는 내 방식이 아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맨 채 조금도 관심이 없는 어른들의 대화를 얌전히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내가 함께 가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 주말에 존슨 대통령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다. 그는 두 어깨에 3개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전사한 자식을 두었거나 그럴지도 몰라 걱정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버나드 여사가 부드럽고 상냥하게 남편을 커버해 주었다. 학교에 돌아오니 다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보였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한 주가 더디게 흘러가면서 나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내 희망을 걸었다. 11월 초부터 나는 집에 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치 형기 만료일을 앞둔 수영자처럼.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왔다. 나는 롱아일랜드선 기차를 타고 뉴욕시티에 있는 펜센트럴역까지 갔다. 거기서 서든 익스프레스로 갈아탔다. 서든 익스프레스란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기차는 오후 5시에 출발했다. 부모님이 미리 접이식 침대칸을 예약해 두셨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승무원에게 물었다. 언제 버지니아에 들어서지요? 버지니아 주 경계가 옛 메디슨 딕슨 라인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정 무렵 그가 대답했다.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윈도우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철거덕거리는 기차바퀴 소리와 함께 집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 밤에 나는 몇 번이나 블라인드를 끌어올려 어두운 바깥을 내다보았다. 고향 모습에 가까운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다음 날 아침 7시가 되었을 때 기차가 속도를 늦추었다. 나는 바깥 지세로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 북부 구릉지 어디쯤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나는 속삭였다. 기차가 오전 9시에 블랙마운틴에 진입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플랫폼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존 리커먼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 어머니 품에 달려들었다. 아버지도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셨다. 15분 만에 우리는 리틀파이니 코브에 도착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화로에서 나는 장작 타는 냄새와 부엌에서 나는 베아의 멋진 아침 요리 냄새를 맡았다. 나는 코를 킁킁거렸다. 뜨거운 커피, 비스켓, 베이컨, 나는 한꺼번에 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미리 골라두었었다. 베아를 안고 키스하고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근사한 아침을 먹고
내 개들을 쓰다듬어주고 기주모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숲으로 달려가고 총을 들고 사냥하러 가야 했다. 그러나 결국 승패는 정말 빤했다. 나는 결국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배아의 아침 식사를 하나씩 차례로 음미했다. 그 며칠의 순간순간이 보물처럼 소중했다. 그렇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스토니브룩 기숙사에 돌아와 있었다. 다음 가을에 나는 9학년이 됐고 내 룸메이트 조나단, 이 엄청난 운동선수는 다른 미식축구 선수와 함께 전학을 갔다. 조나단 뒤로 내 룸메이트는 몇 명이 더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였고 나도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2학년 때 나는 헤게만 홀 3층에 나만의 방을 하나 확보했다. 학교 식당 바로 위였다. 너무 작아서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되었다. 학생들은 다들 비좁고 답답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최고의 공간이었다. 마침내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방은 내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부가가치도 있었다. 창문을 통해 좁은 측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기 커다란 굴뚝 뒤에서 나는 누구 눈에도 띄지 않고 실컷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흡연 친구들이 내 은신처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한 명씩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창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이상하게 내 방에 손님들이 잇따라 들어가는 걸 누가 보고 교무실에 고자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리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나는 교칙보다 한 발 앞선다는 쾌감을 만끽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서서히 반항아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와야 했다는 사실을 정말 원망했다. 흡연 금지 같은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었다. 목사의 아들이자 남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내가 지속적인 놀림감이나 못된 장난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 오후 내 우편물을 챙겨서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 나는 다른 학생 6명과 함께 학생처장 칼 소더스트롬의 테이블에서 식사하기로 지정되어 있었다. 보통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편지를 개봉했다. 발신인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봉투를 잘랐더니 바스러진 마른 나뭇잎 조각들이 나왔다. 이게 뭐지? 나는 순진하게 이렇게 말했다. 어디 보자. 소더스트롬 선생님이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 내용물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그는 말했다. 내가 보관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뭔데요? 내가 보관해야 할 것 같다. 그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내 옆에 있던 몇 명이 낄낄거렸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내가 그 봉투에서 꺼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지 놀려댔다. 어떻게 내가 알겠는가? 나는 마리화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곤경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그걸 보던 내 모습이 증명했다. 소더스트롬 선생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말기를. 나는 모범상 받을 후보는 분명히 아니었다. 비록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담배라면 너무나 잘 알았다. 나는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언제든 몰래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셨다. 그러나 다른 약물은 결코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식품점을 발견했고 거기서 일하는 몇 사람과 알고 지냈다. 그들은 내가 뒷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가게 뒷문 밖에서 몰래 맥주를 마시게 해주었다. 2학년이 됐을 때는 나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담배는 내 친구였다. 담배를 피우면 집이, 산이, 그리고 특히 존 리크먼이 생각났다.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그런 행동은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때 나의 영적인 반항도 우미트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하다.
1969년 1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고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렇게 셋이서 워싱턴에서 만났다. 부모님은 닉슨 대통령 취임식과 백악관 특별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셨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의 마지막 경험 후에 나는 백악관에 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갔다. 나는 부모님을 워싱턴에서 만나 두 분이 그날 밤에 열리는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는 동안 호텔에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되는지 여쭤보았다. 다행히 부모님은 허락하셨다. 룸 서비스를 주문하고 TV를 보고 치즈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서 꽤 즐겁게 있었다. 다음 날 부모님과 나는 닉슨 대통령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닉슨 여사는 버드 여사만큼이나 너그러운 분이었다. 그리고 두 딸 줄리와 트리시아는 영락없는 숙녀였다. 답답하지 않았다. 아니 꽤 재밌었다. 놀랍게도 닉슨 대통령이 나에게 말을 걸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내가 커서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첫날에 그분이 시간을 내서 나와 대화를 했다는 것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주말 동안 학교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학교의 구조와 속박 때문에 나는 스토니브룩이 정말 끔찍히도 싫었다. 매일 매 시간이 꽉 짜여 있었고 점검을 받아야 했다. 그 학교의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스토니브룩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식으로 양육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참았다. 스토니브룩에는 반항아가 여럿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 단짝이 되었다. 그들도 나만큼이나 스토니브룩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느끼는 상호 불행에 위로를 주고받았다. 나는 일종의 포로 심리를 키워나갔다. 이 학교의 규칙이나 사고방식에 굴복하거나 쇠뇌당하지 않아야 기운을 계속 차릴 수 있다. 이런 태도였다. 어린 마음에 그것은 적지였다. 나는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반대로 하고 싶었다. 나는 내 개성에 자부심을 느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규칙을 위반해야 징계를 받는지 보고 싶었다. 대부분 사소한 위반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반응을 심화시켰다. 시스템 안에서 성취하는 것을 내 자부심으로 삼는 대신에 나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에서 전율을 느끼고 정체성을 획득했다. 나는 모든 반항아의 고전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겪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셨는지 모르겠다. 부모님께 편지뿐 아니라 전화도 자주 받았다. 그리고 부모님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스토니브룩을 방문하셨다. 나는 부모님에게 집에 있을 때가 많이 그립다고 자주 말씀드렸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나를 달랬지만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으셨다. 내 간청이 어머니를 특히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는 나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셨지만 말이다. 부모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아질 거야.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적응할 거야. 학교 방문을 마치고 두 분의 자동차가 멀어지는 것을 볼 때면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제는 울기에는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만큼은 아니었다. (1970년) 1학년 초에 내 학업을 살펴보다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 팀 스포츠란 끔찍한 주제를 꺼내놓았다. 모든 학생이 몇 가지 운동 종목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 잘 짜인 팀들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것이든 교내 체육대회든. 그런데 프랭클린, 이번 가을에 뭘 하고 싶니? 소더스트롬 선생님이 물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했지만은 그가 동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난관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3학년 통나무 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매년 3학년생들이 자기 이름을 통나무에 새기고 거기에 바니쉬를 바르는 것이 스토니브룩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 통나무들을 캠퍼스 진입로 양쪽에 줄지어 세웠다. 많은 노동이 필요한 일인데 소더스트롬 선생님이 대답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몇 분 동안 이걸 두고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 큰 나무를 어떻게 베어 쓰러뜨리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가 시도해보는 것에 동의하셨다. 그 일이 너무 힘들면 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그가 말했다. 나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경기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힘이 들 것이지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존 리크먼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고 여러 번 우리 숲에서 나무를 베었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었다. 스토니브룩 기숙사 뒤에는 상당히 큰 땅이 있었다. 나는 곧 새 도끼를 가졌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일을 가졌다. 나무들이 60피트는 되어 보였지만 염려하지 않았다. 나는 그 벌목 작업을 직접 다 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유일한 시간은 내가 나무를 쓰러뜨릴 준비를 할 때였다. 식당에서 일하는 남자 2명이 나와서 밧줄을 잡아주었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계속 외톨이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끔찍한 팀 스포츠를 해야 했을 것이다. 뉴욕은 노스캐롤라이나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그 땅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새소리와 토끼가 숲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리틀 파이니 코브에 있는 나무들을 베고 있다는 상상을 한동안 할 수 있었다. 스토니브룩의 직원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입김과 머리, 옷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다. 프랭클린, 담배 피웠니? 나는 진실을 감추려고 항상 몇 가지 핑계를 댔다. 지금 막 주방에서 나왔어요. 요리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가 나에게 담배 연기를 뱉었어요.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내 죄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다가 발각되고 그들이 나를 퇴학시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진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퇴학당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감정은 복잡했다. 내가 스토니브룩에서 떠나게 할 만한 어떤 사건도 환영할 것이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을 팽팽한 밧줄에서 파국을 예감하면서 지냈다. 그래도 반항을 멈출 마음은 없었다. 2학년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예견했던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스토니브룩이 이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성탄절에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몬트리트 근처에 있는 오웬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필사적이었다.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돌아와서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사무실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 여기 블랙마운틴에서 학교를 마치고 싶어요. 목이 메었다. 참아라 프랭클린, 내년이면 졸업해. 아버지는 내게 용기를 주시려고 노력했다. 아빠가 성탄절까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아마도 올해 안에 나를 학교에서 쫓아낼 거예요. 내가 멋지게 끝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교칙을 많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셨던 것 같다. 스토니브룩에서의 내 태도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냉소적이었고 모든 권위에 반항했다. 생각한 만큼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푸른 눈이 내 눈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고 말씀하셨다.
엄마와 얘기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아버지는 나를 놀라게 하셨다. 정말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성탄절까지 스토니부르크에 있다가 그 집에 지배하도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스토니부르크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다음 달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제 나는 희망을 가졌고 진짜 성취감을 느꼈다. 크리스마스 방학 전에 짐을 꾸리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 넥타이를 여행 가방에 던져 넣으면서 싱글싱글 웃었다. 더 이상 이런 걸 매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집에 간다. 청바지 입고 장화 신으러. 이 반항하는 남부로 떠난다. 친구들에게 떠난다고 말한 것이 즐거웠다. 나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 여러분. 나는 영원히 여기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의기양양했다. 나는 탈출했다. 마침내 자유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나의 반항적인 태도와 나쁜 습관을 스토니부르크에 두고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들도 나와 함께 집으로 왔다. 내가 여행 가방에 돌돌 말아 넣은 정장처럼 말이다. 내 인생에서 그때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세월이 더 필요했다. 나는 내 문제점들을 스토니부르크나 다른 어떤 것에 전가할 수는 없었다.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했다. 되돌아보면 불행했던 만큼이나 좋은 일들도 스토니부르크에서 경험했다. 이른 나이에 나는 나를 집에 묶어두고 있던 끈을 끊었다. 기숙학교에 있는 동안에 나는 독립해서 사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지금도 거의 매일 내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이다. 부모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를 13살의 기숙학교에 보낼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다. 나는 좀 더 빨리 성장했고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 경험을 나는 내 아이들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아이들을 집에 있게 할 거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짐을 싸서 영원히 집을 떠나는 날이 두렵다. 집은 내게 실로 엄청난 것을 의미한다.